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뇌가 불균형을 일부러 좀 유발하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롤러코스터라든가 네.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그러니까 너무 공포 무섭고 막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즐길까? 그러니까. 일단 신체 항상성이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게 해소되게 되면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일부러 유발시키게 돼요. 아, 더 큰 불균형을 해소를 한 경험을 내가 찾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해소될 때 느껴지는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보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불균형을 일부러 유발하면서까지.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하게 되면 SNS 활동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뇌과학자 김학진 교수님과 함께 자존감을 과학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우리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앞서 뇌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만 왜 굳이 그렇게 설계되어야만 했을까? 이것도 네.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제일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오. 집중합시다. 네네. 네. 전 그냥 생존에 유리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존감이 설계되는지 네. 그야말로 이 뇌에서 저희 연구실에 주목하고 있는 뇌 부위는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부위거든요. 좌방구와 우방구가 만나는 지점, 전두엽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뇌 그림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쪽 말고 중간에. 깊숙한 네. 곳, 그렇죠. 안쪽. 이 내측 전전두 피질이 아랫부분에서 위로 갈수록 네.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조금 달라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신호에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신체 외부로부터 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신체 내부 신호와 외부 환경의 신호를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이 둘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아, 거기가 핵심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내적인 욕구를 경험하게 될 때 이걸 그대로 표현하는 건 사회적인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외부 환경의 제약들,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나의 욕구를 주위 환경에 잘 맞게끔 적절하게 이제 포장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때 이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부위인 거예요. 아, 그럼 알로스테시스와도 관련이 깊겠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이제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막 중요한 얘기 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내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너무 맞아. 적절하지 않은 네. 상황인데 나는 지금 너무 급해. 막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크면서는 조금 이런 일차원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그치, 잘 내가 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얘기를 해도 될까? 뭐 아니면 혹은 표현해도 될까? 그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조화 균형을 담당하는 중간 내측 전전두 피질의 중간 부분이 그렇죠. 발달을 잘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지만 사회적인 제약 내에서 적절한 어떤 욕구 해소 방법들을 내가 학습하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야. 적절한이라 붙었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한국사에 꽂혀가지고 계속 강의를 보는데 왕이 세자가 생각하는 적절함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함과 또 뭐 셀럽이 생각하는 적절함이 다 다르거든요. 이 적절하다는 표현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디다 뭐 무슨 이제 일을 맡길 때도 적절한 곳에 알아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가 적절한데 그치. 저 사람은 여기가 적절하지 않다 하고 이게 뭐 주관적인 거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거긴 한데 사실 뒤에 가서 또 이제 적절함이라는 걸 어떻게 그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걸 활용해 갈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이 균형점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활용하게 되면 균형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지금 끊임없이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싸우고 있고 지금 외부 환경과 나의 어떤 욕구와 이런 것들을 막 조절해 가고 있는 중에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 그치.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아. 지금 이게 뭐가 이게 좀 접점을 찾기가 힘든데 이러면 갑자기 내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혹은 뭐 기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그 신선이 되려면 희노애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 다 연결되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이 가운데 있는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기 의식적 감정하고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수치심, 당혹감, 죄책감, 자부심
주로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인 거죠. 그런 감정들이 주로 이 부위랑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얼음 송곳으로 이렇게 다 파괴를 시키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나는 괜찮아지고. 그럼 혹시 치매에 걸렸을 때 그 부위에 또 그 부위가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초기 단계에 손상되는 부위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 부위예요. 그래요. 문내측 전전두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걸 이제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눈치. 그렇죠. 네. 저는 그 조금 원래 좀 떨어지거든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굉장히 뛰어나신 거예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눈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너 눈치가 좀 없어 라는 분들도 혹시 그 눈치 없는 척 하실 수도 있죠. 아니 물론 야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한 어떤 전략일 수도 근데 있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나이에 40에 30에 이거를 좀 발달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뇌는 성장 시기가 있어서 놓치면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직 뭐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제 얼굴 보면서 답이 없어요. 당신 눈치는 답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말씀하신 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이제 균형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문제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게 자기군요. 자기라는 개념. 그 과정에서 사실 이 부위가 또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자기 참조 기능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판단할 때 특별히 더 활동을 많이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위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부시 대통령은 말이 많다. 거기서 예스 노를 답하는 그런 태스크예요. 그때 부위가 있고 그게 있고 나는 차분하다. 이럴 때 예스 노를 답하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조건과 나라는 자신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을 비교해 보면 자신 조건에서만 유난히 활동을 많이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문내측 전전두 피질인 거죠. 자기라는 개념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능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나를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를 들여다볼 때 이 부분이 특별히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럴 만한 게 신체 내부에서 올라오는 신호와 두 개를 믹스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제 모든 의문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욕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다스리지만 남의 거에 대해서는 좀 눈치가 없거나 혹은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고 요거는 굉장히 적절하게 판단하는데 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맞아요. 예측에 실패한 그런 경우. 결국에는 이 알로스테시스는 여러 가지 보상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분배 기능이라고 해요. 그 즉각적으로 이 보상을 내가 얻는 것이 내 생존에 정말 중요했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얻느라고 다른 것들을 무시한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체에 이제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중독인 거죠. 그러네. 중독은 결국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상들 중에 어느 한 가지에만 몰입하고 나머지들을 무시하면서 생겨나는 마약 중독되면 밥도 안 먹고 뭐 사회적 활동도 하지 않고 그것만 하잖아요. 망가져도 괜찮다. 내 신체가 무너져도 나는 일단 이거에만 집중을 하겠다. 약간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그게 이제 알로스테시스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한 결과일 수 있는 거죠. 한쪽으로만 어떤 한 특정 보상에만 너무 과도하게. 그러면 불안한 거는 뭔가요? 내 자아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참주와 이런 부분이 거기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럼 불안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고 알로스테시스에 의해서 그 답이 안 나오면 불안한 건가? 결국 사실 내가 선택을 한 뒤에 이게 어느 정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측이 통하지 않았을 때 혹은 예측을 하지 못할 때 아니면 이 사람의 기준치가 너무 높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만족했을 만한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고 더 잘 예측해서 더 잘 통제할 수 있어야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제이들이구나. 그렇죠. 제이.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의 불균형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뇌가 불균형을 일부러 좀 유발하기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체를 즐긴다고 표현하면 조금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일부러 계속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걸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의 해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잘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좀 이상한 행동들이 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라든가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막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즐길까? 그러니까. 공포영화 괴롭기만 해. 무서워. 그걸 왜 볼까? 일단 신체 향상성이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게 해소되게 되면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일부러 유발시키기도 해요. 더 큰 불균형을 해소를 한 경험을 내가 찾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해소될 때 느껴지는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하니까. 그렇죠. 롤러코스터가 사실 알고 보니 진짜 절벽에 떨어지는 거다 하면 아무도 안 즐거워요. 그렇죠.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거 진짜 패가면 진짜 사람들이 막 레알 귀신이다 이러면. 그러면 무서운데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하면서 야 이것도 정말 고등하긴 하네요. 인간이. 그렇죠. 그렇죠. 끊임없이 새로운 보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 불균형을 일부러 유발하면서까지. 사실 이게 뭐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하게 되면 SNS 활동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불안하고 불편한 어떤 포스팅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올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점점 이게 쉬워지는 거죠.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가끔 보면 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까? 그걸 주변에서 모르나 싶을 때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나의 그 문턱이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괜찮았어. 약간 건드려봤는데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나쁘지 않았어. 괜찮았어. 그 처음에 올릴 때는 불균형이 발생했지만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 더 큰 쾌감을 짜릿하구나. 그렇죠.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극단으로 이제 계속해서 뭔가 치우치게 되면은 이게 나의 생존을 좀 위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알로스테시스 기제가 뭔가 나를 조금 최종적으로 방어를 해주나요? 그 셧다운을 하는 기제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개념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시기인데 이 알로스테시스가 과부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균형을 깨는 자극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가벼운 스트레스가 간헐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난 충분히 극복해내고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굉장히 강도가 센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점점 균형점으로부터 멀어져서 이게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버릴 수가 있죠. 예전에 그 동물 실험에서 고통을 주는데 전기자극을 주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상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기대값 자체가 바뀌는 거죠. 기저 수준, 뭐 평상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평상시와 비슷한 어떤 기대값 수준이 아예 바뀌게 되면서 아예 불규정 상태를 그냥 기저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기준치를 다시 재설정을 하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최선이다라고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을 놓는. 예전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매질을 당하지 않는 거로도 느꼈을 행복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되게 잔인하지만 궁금한 게 정말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귀족들의 그 뇌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쾌감의 정도와 노예가 맞지 않았을 때 느끼는 쾌감 그리고 뭐 저 피아니스트 영화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너무 빼빼 말랐어요. 잼을 이렇게 찍어서 그 점을 그 사람의 뇌가 느끼는 그 쾌감의 크기가 얼마일까 사실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큰 경험을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예측 오류거든요. 그러네요. 예측 오류가 크면 클수록 그 감정의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긍정적인 거건 부정적인 거건. 결국에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과도한 칭찬이나 호감을 듣는 것도 결국에는 기저선을 계속 바꿔놓는 현상인 거죠. 그러면 노예라든지 뭐 피아니스트 그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기저선이 이미 계속 박혀 있는 상태에서 잼을 먹었으니 당연히 쾌감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요? 그분들은 즐겁지 않아요. 부러워 그래도. 아이고 뭐 에르메스 거기 가갖고 여기 한 줄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즐겁겠다. 힘들게 하나 사는 그 생각만 즐겁겠다. 그거는 또 우리 기저선에서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런 게 이제 갑질 행동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부터 존경, 감사,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받아오게 되면 기저선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정도의 신호가 오게 되면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날 무시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돼 가면서 하나하나 사람들을 다 뭐라고 책임을 지우기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요인도 분명히 크지만 뭐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클 수밖에 없고요.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뇌의 어떤 부위에서 이 자존감 불균형을 위해서 얘가 막 전략을 수립하고 막 싸우고 있고 충돌하고 있고 이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사는 내내 겪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제인 건 맞죠. 자연스럽게 어떤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알로스테시스 과정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계속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에 발생할 불균형까지도 미리 예측하고 그걸 계속 방지하려고 지금 현재 시점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후, 하늘 무너질까 봐. 네, 그런 것도 되지. 우울증 같은 경우가 이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야생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날 쫓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알로스테시스예요. 모든 자원을 도망치는 데 집중시키니까요. 다른 데 쓸 여력이 없죠. 맞아요. 그렇죠? 소화 기능 뭐 이런 그런 거 지금 일단 다 버리고 호랑이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쵸. 다시 이제 다른 곳에 자원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를 쫙 보내면서. 근데 사회적 보상은 그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불균형들인 거죠. 어쨌든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그 주어진 상황을 일단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지금 이제 뇌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졌잖아요. 그럼 뇌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어쩌면 이 물질 물명 때문이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도 뇌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전략을 세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알로스테시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존에 제일 중요한 보상이 뭐냐, 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우리 신체는 신체 모든 기관들은 끊임없이 뇌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각자 다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죠. 근데 우리 뇌는 이것들에 다 일일이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선택을 해서 그걸 해결하고 나머지는 차순으로 이제 미루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한참을 그걸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딱 일어나면 다리가 저려. 이게 한참 아프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너무 맞아요. 이제 내가 우선순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길 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을 때 안 아파.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 창피한 게 우선이야. 빨리 일어나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는 이제 진짜 무릎에서 피가 많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아프질 않았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뇌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는 더 중요한 말씀인데.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제 그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는 것과 별개로 또 범주화 작업도 하지 않나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보상들을 내가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범주화시켜서 묶고 좀 더 추상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추상화? 여러 개를 묶고 그래야 심플해지니까요. 그렇죠. 사랑, 그래서 좋아요의 개수로 바꾼다든가. 맞아요. 그것도 이제 추상화된 결과물인 거죠. 금액으로 바꾼다든가, 인커밍.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효율적인 보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알로스테시스의 기능 중에 하나죠. 이 사회가 기가 막히게 나는 게 예전에는 댓글로 하나씩 싸이월드 가서도 댓글로 왔다 간다고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어. 좋아요만 누르면 되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제는 그냥 좋아요만 클릭만 하면 너무 이제 정량화가 쉽게 되니까요. 그렇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지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 제일 손쉬운 방법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걸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그것도 범주화와 어떤 효율성을 그렇죠. 찾아간 결과군요. 우리가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민망해지긴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의 관계를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강한 사람, 강한 군대를 양성하고 싶은 어떤 독재자가 근력을 강화시키려고 우리 스팀팩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존감 높고 굉장히 이런 뛰어난 그리고 좀 냉정한 이런 사람들을 좀 훈련시키고 싶다. 평소에 높은 도파민 농도를 유지하게 하든 오히려 반대로 낮게 하든 수용체 수를 조절하려고 이런 식으로 약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어린아이부터 키워내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감정을 느낄 때 이걸 이제 해소하는 방법을 뇌과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훈련법 같은 걸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뇌 기능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파민 같은 것도 사실은 결국에는
도파민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에 불과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 이걸 바꾸지 않고서 그 전달자만, 메신저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사실 동일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걸 시도하는 게 결국엔 마약들인 거죠. 그렇죠. 어떤 메신저만 바꿈으로써 순간적인 쾌락만 높여주는 그런 약물들인 건데.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네. 성장하는 그 시기에 그 성장 촉진 인자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기만 세지는 게 아니라 방향도 바꿀 수 있잖아요. 자기 나름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방법은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의 뇌 부위를 더 잘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약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거기가 성장한다고 해서 성인군자처럼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상하게 될 수도 있죠. 오히려 굉장히 이기적인. 굉장히 정확하신 표현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외부 환경을 더 활용할지 내부 신호에 더 귀를 기울일지 이걸 이제 결국에는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몰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더 잘 부합하기 위해서 더 정교한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위가 쓰여질 수도 있죠. 소시오패스가 혹시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굉장히 지능이 높은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그러면 말씀하신 그 뇌의 범주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범주화를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실험이 이제 기억과 관련된 실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주는데 나중에 이것들 중에 얼마만큼 기억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거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단어를 갖고 오죠. 주게 되면 그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성적 이랬는데 뭐 테스트. 그렇죠. 테스트. 원래는 없었던 단어인데. 그런 게 껴있다. 나 이거 봤었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뇌가 모든 정보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계속 추격하고 추상화시켜서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정보만 뽑아내는 거죠. 카테고리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보 처리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실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측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전측 측두엽이라고 하는데 전측 측두엽. 네, 측두엽에서 가장 앞부분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손상되게 되면 이런 기억 왜곡 현상이 안 나타난다라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가 범주화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단순화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생기는 필연적인 오류가 있잖아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대신에 기억력 전체는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우리 같이 이런 정도의 규모의 나라에서 세계화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외국인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가끔 외국인을 보면 일단 우리랑 달라 뭐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그 범주 안에서는 외국인, 이상한 사람들, 그 역사에서 배우는 뭐 외세의 침략 이런 거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거랑 일단 연관이 지어져 버리고 카테고리화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게 어떤 편견이나 그런 고정관념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당연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생존 전략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고려대 김학진 교수님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자존감 불균형이 심해졌을 때 과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